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인 여자예요. 저희 부부는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에 관련한 모임을 나갔는데 남편은 그 모임에서 2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서로 집이 가깝다 보니까 봉사활동이 끝나면 항상 같이 집에 갔어요.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눴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렸는데 동생 같지 않고 오히려 오빠 같더라고요. 그만큼 듬직했다는 거겠죠? 그러던 중 남편이 저에게 먼저 고백했어요. 저도 남편을 좋게 보고 있었던 터라 마음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한 지 1년 후에 청혼을 받았어요. 그때 저희 부부 모두 30대여서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거였거든요. 청혼을 받고 바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올렸죠. 저는 이미 20대 때부터 부케를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중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소영이었죠. 제 친구 소영이는 소울메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랑 참 잘 통했어요. 식성이나 성격도 비슷했고 가치관도 거의 맞았죠. 중학교 때부터 그 친구랑 하도 붙어 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귀냐고 오해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서로의 남자친구가 질투할 때도 있었고요. 너무 둘이서만 붙어 다닌다면서요. 소영이랑 친해진 데에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소영이랑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엄마를 잃은 슬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빈소를 지켰죠. 담임선생님에게만 말씀드리고 따로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반 친구 중에 유일하게 소영이가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저녁에 교복을 입고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그런 친구를 끌어안고 함께 펑펑 울었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 장례식장 밖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용히 제 옆에서 코코아만 마시고 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제 슬픔을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친구도 따라 울었고요. 그걸 계기로 친구랑 친해졌어요. 그전까지는 서로 얼굴 보면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없으면 못 사는 단짝이 되었죠. 운이 좋게도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했어요. 1학년을 제외하고는 2학년, 3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고요. 그러니 소울메이트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비록 대학교까지는 같이 다니지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했지만 그래도 즐거웠죠. 제가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때도 제 곁을 지켜줬던 친구였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소영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마다 술잔을 기울여줬고요. 당연히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맨 처음 소영이에게 말했고 결혼 소식도 그 친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어요. 제가 친구에게 부케는 네가 받아야 해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예쁜 부케를 준비해놔 라고 하더라고요. 제 결혼식 때 소영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부케를 잡으면서도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는데 친구 우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죠. 소영이는 제가 결혼한 지 1년 후에 뒤따라 결혼했습니다. 선을 봐서 6개월 정도 만났다가 결혼한 거였죠. 소영이 고모님이 주선해준 자리였는데 남자가 외과 의사였어요. 소영이 결혼할 때 남편이 저한테 절대로 울지 말라고 했는데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었더니 그 모습을 보고 친구도 따라 울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랑 친구는 같은 시기에 임신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출산했죠. 달만 달랐어요. 저는 3월에 출산했고 소영이는 7월에 출산했거든요. 저희가 워낙 친하고 아이들도 동갑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끼리도 자주 어울렸어요. 남편이 소영이 남편이랑 술을 마신다고 하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집에 와서 같이 마시자고 했어요. 저희는 부부끼리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봄이랑 가을마다 캠핑도 많이 갔고요. 제가 아들을 낳고 소영이가 딸을 낳았는데 성별은 달랐지만 아이들도 싸우지 않고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중에 사돈 맺자고 했어요. 남편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잘 지냈는데 주변 사람들 반응은 묘했어요. 언제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 남편이 의사라서 배 아프지 않냐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배가 아파야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솔직히 그게 정상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부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처음 소영이에게 만나는 남자 직업이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었죠. 부러운 마음보다는 기쁜 마음이 더 컸고요.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친구인데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했죠. 빚이 많진 않았지만 독촉이 심했어요. 돈을 부탁할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친정에 가서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돈 빌려달라고 말해보려고요. 그런데 차마 입 밖으로 그 말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친구가 아버님에게 돈 빌렸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소영이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 못했다고 대답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본인이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친구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는데 다음날에 소영이가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줬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꼭 갚겠다고 말하고 급한 불을 껐죠. 이후 남편이 다시 시작한 사업은 아주 잘 됐어요. 덕분에 친구에게 빌린 돈을 1년 만에 갚을 수 있게 되었죠. 돈이랑 이자까지 다 갚았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반대로 소영이가 힘들 때는 대신 제가 힘이 돼주었습니다. 친구가 첫째 딸을 낳고 나서 2년 후에 둘째를 가졌는데 얼마 못 가 유산되고 말았어요. 그때 소영이는 집에만 틀어박혀서 눈물만 흘렸죠. 바쁜 친구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항상 소영이를 돌봤어요. 매일 집으로 찾아가서 대신 집안일도 해주고 아픈 친구에게 죽도 지어줬죠. 친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상하고 안타까웠죠. 엄마의 마음은 엄마인 제가 잘 아니까요. 다행히 친구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 기념으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저랑 친구랑만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녀왔죠. 저는 우리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런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아토피가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이고 약을 발라도 그때뿐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아이에게는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던 집을 처분하고 남양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탁 트인 전원주택이었는데 그곳에서 산 지 1년도 안 돼서 아이 아토피가 다 나았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이사 와서 모든 게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친구를 자주 못 본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던 친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일 친구랑 통화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소영이도 2년 후에 남양주로 이사 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는데 이틀 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아닌데 좀 바쁘다고 하더군요. 딸아이가 얼마 전부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케어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요. 저도 같은 나이의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라 그 마음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몸은 잘 챙기라고 말해줬죠. 소영이는 자주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친구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었지만 바쁜 친구를 위해 재촉하지 않았죠. 오히려 언젠가는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남양주에 왔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평일이어서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저는 괜찮으면 집에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했죠.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친구 남편은 30분 후에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커피와 쿠키를 내어주면서 소영이 안부를 물었죠. 그러자 친구 남편이 착잡한 표정으로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아서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별일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혹시 둘이 싸웠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굳이 묻진 않았죠. 친구 남편은 그날 30분 정도 집에 있다가 돌아갔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온 남편에게 친구 남편이 집에 왔다 갔다고 말했더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인가 친구 남편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남편분 지방으로 출장 갔다면서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랑 통화한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본인이 지금 남양주인데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자기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아이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 했죠. 저녁을 먹고 집에 도착했더니 아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는 아이를 업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친구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몸을 돌려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우리 이렇게 종종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긴 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 남편에게 자주 연락이 왔어요. 택배로 과일 같은 것도 보내줬고요. 저는 친구 대신 저를 신경 써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직도 바쁘냐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투정을 부렸죠. 친구는 힘이 없는 목소리로 잘 지내냐고 물었고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아프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요즘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얼마 전에 친구 남편을 만났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사한 저녁을 얻어먹었다는 말도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당황해하면서 그래?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친구가 알 거라고 생각하며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친구 반응을 보니까 처음 듣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못 들었어? 라고 물었더니 예상한 대로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좀 어색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저는 그 어색함을 애써 떨치려고 너희 신랑이 바빠서 깜빡했나 보다 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그랬더니 친구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랬나 보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가 좀 찝찝하긴 했지만 워낙 부부끼리 친했으니까 친구가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후부터 또다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바빠서 못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화가 났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던 중 친구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도 우연히 남양주에 왔다가 생각나서 전화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같이 차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친구랑 했던 통화가 생각나서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다고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있는데 만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일이 있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바로 친구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러지?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할 말이 대체 뭔지도 궁금했고요. 하지만 저는 친구 남편이랑 단 둘이서 만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이었는데 친구에게는 예민한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친구 남편에게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또다시 친구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아주 늦은 밤에요. 남편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저녁을 먹자마자 일찍 잠에 든 후였죠. 늦은 밤에 전화가 오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보고 집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집이라고 했더니 본인이 지금 양평 별장이라고 했어요. 친구네 부부가 양평 쪽에 아담한 별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소영이랑 가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본인 혼자 있답니다. 제가 혹시 친구랑 싸웠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지금 급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별장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별장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지만 늦은 시간에 가기엔 조금 그랬어요. 게다가 친구도 없이 친구 남편 혼자 있는 별장이라 더욱이 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내일 날 밝으면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저희 남편이랑 같이 술도 한잔 하라고요. 그랬더니 친구 남편이 지금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모르게 별장으로 와달라고 하면서요. 친구 남편이 제안한 은밀한 만남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어쩐지 가야 할 것만 같았어요. 이상하게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죠. 저는 남편 모르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양평 별장으로 향했죠. 별장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친구 남편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살짝 술 냄새가 나서 혹시 술 드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방금 한 잔 마셨다고 하더군요. 별장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별일 없을 줄 알고 일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할 말이 대체 뭐냐고 물었죠. 친구 남편은 처음엔 저에게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다가 소영이한테 그때 저녁 먹은 이야기 했다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친구 남편에게 왜요?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친구 남편에게 그런데 왜 소영이한테는 얘기 안 하셨어요? 모르고 있던 눈치던데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몰랐으면 했어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왜요? 왜 제 친구가 몰랐으면 했는데요? 그리고 도대체 저를 이 밤에 이리로 부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친구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그 할 말이 뭐냐고 물었는데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래도 별장에서 나가야겠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할 말 없으면 가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남편이 급히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 남편에게 할 말 있으면 그냥 하세요.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벼랑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몹시 당황해하면서 뭐예요?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소영이 문제냐고 물었더니 다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저는 친구 남편 옆자리에 앉아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면 당장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 남편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비밀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친구가 백혈병이랍니다. 딸아이를 데리러 학원으로 갔다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19를 불러서 친구 남편이 일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답니다. 아내가 쓰러져서 실려왔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 남편이 급히 응급실에 왔대요. 그리고 각종 검사를 진행했고요. 결과는 언급한 대로 백혈병이었습니다. 친구 남편은 검사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봤는데 마찬가지였답니다. 담당 의사는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바로 검사해봤는데 맞지 않았답니다. 남편 가족은 물론 친구 가족도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다 맞지 않았대요. 심지어 친구 남편 친척 동생도 검사를 받았는데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친구 남편이 제가 생각났대요. 저랑 친구가 소울메이트라고 할 정도로 공통점이 많으니까 혹시 골수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에게 사실을 말하고 검사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막았답니다. 저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저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대요.
계속 즐겁고 좋은 소식만 전해도 모자란데 자기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는 했지만 아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했던 남편이 고민하다가 저에게 전화했대요. 남양주에 일이 있어서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처음 저희 집에 와서 차를 마시고 갔을 때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간 거래요. 저희 아이랑 같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을 때도 친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그때도 말하지 못했답니다. 선물을 보내주고 자주 연락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선뜻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빙빙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사실을 친구가 알게 된 거고요. 친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친구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본인 아내가 소리를 못 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친구가 남편에게 막 화를 내면서 절대로 저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친구 남편이 친구에게 골수가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검사라도 받아달라고 부탁하자. 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울면서 그랬대요. 골수가 맞을까봐 무섭다고요. 그럼 저는 무조건 이식해주겠다고 할 텐데 평생 그 빚을 어떻게 갚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 남편은 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발 검사라도 받아달라고 부탁했죠. 저에게 검사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눈물 흘리는 친구 남편 주머니 쪽이 묵직하더라고요. 제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뭐냐고 했더니 주섬주섬 꺼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돈 봉투였죠. 저에게 골수 이식 검사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당연해요. 친구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저에게 돈 봉투를 내미는 친구 남편에게 소영이는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나을 수만 있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해요. 그러니까 돈 봉투 같은 거 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러시는 건 오히려 저와 소영이의 우정을 우습게 아는 거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돈 봉투를 다시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같이 데려가겠다고 했죠. 그러자 친구 남편이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제야 친구가 그동안 전화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아픈 내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열하듯이 울었어요. 제 울음소리에 자던 남편이 깰 정도였죠. 남편이 저를 달래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친구 남편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가 아프다는 말도 했죠. 제 말을 모두 들은 남편은 저를 달래주면서 날 박는 대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자고 했습니다. 제가 굳이 검사 좀 받아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말해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남편에게 어떻게 선뜻 그러자고 말한 거냐고 했더니 당신 친구면 내 친구이기도 해. 친구가 아프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평생 내 남편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날이 밝는 대로 친구 남편이 있는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골수 검사를 받았죠. 병원에 입원 중이던 친구에게 남편이 말했나 봐요. 검사 진행한 곳으로 왔더라고요. 환자복을 입은 친구를 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검사해줄 필요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친구에게 화를 내면서 나 네 친구 아니었어? 어떻게 나한테는 말도 안 할 수 있어?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말해야지. 라고 말했어요. 친구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친구에게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힘들 때든 기쁠 때든 상관없이 친구는 항상 함께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골수 검사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약간 뻐근한 정도였죠.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때까지 친정아버지 집에서 지냈어요. 이틀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남편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적은 있더라고요. 제가 일치했습니다. 의사가 감격해하면서 골수가 일치한다고 이식이 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했거든요. 피를 나눈 가족도 일치하지 않는데 내가 맞겠어? 안 맞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일치한다고 말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놀라워했어요. 친구 남편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진짜 일치하니까 놀랍다고 말했고요. 제 남편도 엄청 신기했어요. 친구는 마음만으로도 고맙다고 굳이 이식해줄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검사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친구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몸부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골수 이식 날짜를 잡았죠. 막상 날짜를 잡고 기다리니까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반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빠에게 소식을 알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좋은 일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제가 멋지고 자랑스럽다는 말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도 저를 기특하게 생각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말을 들으니까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골수 이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제 골수를 받은 친구가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고요. 제가 친구 목숨을 구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식 수술이 끝나고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친구가 제 병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펑펑 울었죠. 저도 그런 친구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현재 친구는 회복하고 퇴원한 상태예요. 친구 남편은 그런 친구를 위해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함께 양평 별장으로 갔죠. 저는 친구가 별장에 있는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카는 그동안 제가 봤습니다. 친구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친구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조카가 저에게 이모가 우리 엄마를 구했어. 이모가 슈퍼맨이야. 라고 해줬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괜히 또 눈물이 나오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저랑 제 친구가 공통점이 많으니까요. 사실 저도 아직도 신기해요. 정말 제 친구랑 제가 소울메이트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랑 제 친구는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었을 거라고요. 저도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소영이는 전생에도 소울메이트였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저랑 제 친구는 좋은 우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든 병을 이겨낸 제 친구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아내를 맞선으로 만나서 3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아서 다들 걱정이 많았지만 저희 부부는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들도 둘씩이나 낳고요. 저는 카센터를 운영했고 아내는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카센터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저희 카센터를 소개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카센터만 운영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아내는 굳이 나가서 일했습니다.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했는데도 심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들도 이제 다 커서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산다면서요.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장모님부터 내려온 손맛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내가 일하는 반찬 가게에는 늘 손님이 많았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온다고 했죠. 당연히 반찬 가게 사장님은 아내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손님을 물어다 주는데 당연히 마음에 들겠죠.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고 할 때마다 그 반찬 가게 사장님이 아내를 붙잡았어요.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말로 유혹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카센터로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는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할 말이 뭔데 도시락까지 싸서 바치는 거야? 아니, 있지? 우리 사장님이 디스크를 수술해야 한대. 꽤 오래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나 봐. 오늘 나보고 그러는 거야. 본인 반찬 가게를 인수할 생각 없냐고. 그래서? 당신은 거기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반찬 가게를 운영해 보겠다고? 아니, 나도 사장님 소리 듣고 좋잖아. 저도 자영업자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 고되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아내는 굳이 그 힘든 일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처제까지 끌어들였더라고요. 같이 반찬 가게 해보자고 꼬셨대요. 처제까지 제가 일하는 카센터로 찾아와서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들까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아내가 아들들도 회유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들 그러는데 이겨낼 힘이 있나요? 마지못해 허락했죠. 이후에 아내는 처제랑 같이 그 반찬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했어요. 워낙 위치도 좋고 반찬도 훌륭하니까 손님이 끊이질 않았죠. 그렇지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많은 만큼 아내가 고생하니까요. 아내도 처음에는 돈 버는 재미에 즐거워하더니 계속해서 하니까 힘들었나 봐요. 하루가 갈수록 얼굴이 상하더라고요. 월급빛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요. 게다가 혼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죠. 요즘 많이 힘드냐고요. 응? 아,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 반찬 가게 하는 거 힘드냐고. 요즘 얼굴이 별로야. 그래? 아니야.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 재밌어. 너무 힘들면 좀 쉬어. 가게는 처제에게 맡겨도 되잖아. 아니라니까. 나 안 힘들다니까? 아니면 뭐 고민 있어? 다른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내는 아니라고 본인은 별일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찬 가게는 계속해서 할 거니까 더는 말하지 말라고 했죠. 정말이지. 아내가 고집 부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장모님도 말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일하라고 했죠. 그런데 처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아무래도 처제가 하루 종일 같이 일하니까 저보다는 아내 상태를 더 잘 알겠죠. 어느 날 처제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내 모르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카센터 근처 카페에서 처제를 만났죠. 처제는 저를 만나자마자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집사람한테? 왜? 아니, 요즘 언니 얼굴이 조금 좋지 않아서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하고요. 그렇지. 처제가 보기에도 집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지. 처제는 걱정된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물어봐도 잘 말해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처제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혹시 알아내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처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바로 알아봤냐고 물었죠. 처제 말로는 아내가 요즘 우울하다고 했답니다. 뭐를 하든 의욕이 없대요. 처제는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 같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 우울증도 있냐고 물으니까 노화로 인해 호르몬 활동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네요.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흔하다고 하더군요. 처제는 저에게 아내에 대해 각별히 더 신경 쓰라고 했어요. 이럴 때 서운한 일이 생기면 평생 간다면서요. 마치 임신했을 때처럼요. 처제의 말을 들으니 더욱 아내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더욱 잘 아내를 챙겼죠. 선물도 자주 사다 주려고 노력하고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이 있으면 새벽에도 나가서 사다 줬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잘 생각했다고 반찬 가게 문 닫고 처제랑 다녀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혼자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혼자서? 당신 혼자서 여행하는 거 싫어하잖아. 심심하다며. 근데 이번에는 한번 혼자 여행하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건 아직 몰라.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보려고. 얼마나 다녀올 건데? 한 일주일? 혼자 여행하기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자고 했죠. 카센터는 직원들에게 맡겨도 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도 아내는 반드시 혼자 가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말했지만 아내 고집을 누가 말리겠어요. 결국 잘 다녀오라고 해줬습니다. 대신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수시로 전화하라고 말했죠. 아내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혼자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약속대로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해줬어요. 어디냐고 물으니까 순천이랍니다. 거기에서 하루 자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라고 말했죠. 저는 당연히 아내가 다음 날에도 전화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지나도 연락하지 않았죠.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걱정이 되긴 했지만 혼자 하는 여행이 너무 재미있어서 연락하는 걸 까먹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심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다른 날과 변함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챙겨 먹고 카센터로 향했죠. 그리고 손님들의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아내의 이름을 말하면서 혹시 남편분 되시냐고 물었어요. 제가 맞다고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경찰이랍니다. 경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슨 일이냐고, 혹시 아내가 사고라도 당한 거냐고 물었죠. 경찰은 직접 얼굴 보고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수에 있는 땡땡 경찰서로 오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한 후에 바로 차를 타고 여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처제에게 연락해서 아이들 좀 봐달라고 하고 직원들에게는 출발 전에 카센터 잘 부탁한다고 말했죠. 저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그런 저에게 커피를 건네주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산책하던 주민이 바닷가에서 아내의 신발이랑 휴대전화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함께 유서도 발견했답니다. 유서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편지 내용을 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해경들이 출동해서 바다를 수색하는 중입니다. 발견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우리 아내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경찰은 저에게 유서를 보여주면서 참담한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건네준 유서를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 정말 잘해주겠다고 쓰여있더군요. 저는 그 유서를 받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오열하다가 기절할 정도였어요. 깨어나 보니까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처제랑 아이들이 저를 붙들고 울고 있었고요. 경찰에게 연락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제도 유서를 읽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때문이라고 말했죠. 우울증인 걸 눈치챘을 때 병원에 데려갔어야 한다면서요. 만약 그때 치료만 제대로 받았어도 아내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펑펑 울었습니다. 처제 말이 맞다면 제 탓도 있는 거니까요. 처제 말대로 낯빛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내는 지금 내 곁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해경이 3일 동안 바다를 수색했지만 끝내 아내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은 그 사실을 알고 뒤집어질 정도로 우셨죠. 저희 가족은 결국 아내의 시신도 없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악몽 같았습니다. 꿈에서 깰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고 싶었죠. 하지만 아내가 없는 삶은 악몽보다 더 잔혹한 현실이었죠. 저는 한 달 동안 카센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처박혀서 술만 마셨죠. 밥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술만 마셔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러다가 위에 구멍이 난다고 제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처제는 그런 저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이러다가 저도 잘못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들에게는 지금 무엇보다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나더군요.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카센터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처제도 열심히 홀로 반찬 가게를 운영했죠. 사람은 참으로 간사한 것 같아요. 아내를 잃어버린 직후에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군요. 아내가 없어도 배가 고프고 졸음이 왔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생기고 하고 싶은 일도 생겼죠.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잤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사고 하고 싶은 일도 했죠. 그렇게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본인들만의 인생을 살았고 처제도 마찬가지였죠. 장모님, 장인어른도 그랬고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아내 기일이 되면 어김없이 아내 생각이 났지만 예전보다 슬프지 않았죠. 아마 그건 다른 가족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밥도 먹지 못하고 정신없이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오셨죠. 저는 반갑게 인사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제주도는 잘 다녀오셨냐고 물었죠. 앞집 아주머니가 3박 4일 동안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거든요. 앞집 아주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잠시 시간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저도 바로 아주머니 말을 듣고 싶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퇴근길에 앞집에 들려도 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기다릴 테니까 꼭 퇴근하는 길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날 좀 서둘러서 퇴근하고 바로 앞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머뭇거리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저에게 꺼내시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제 아내를 봤답니다. 아주머니 말로는 제 아내를 보자마자 경악했대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제 아내가 맞으니까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더욱 자세히 봤는데 분명 저희 아내였답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이 헛것을 본 줄 알았답니다. 아니면 귀신을 보거나요. 앞집 아주머니도 이미 3년 전에 저희 아내가 죽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때마침 그때가 아내 기일 3일 후였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를 불렀대요. 그리고 아내를 가리키면서 혹시 저 여자가 보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친구가 아주 잘 보인다고 하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답니다. 친구에게도 보이면 귀신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내에게 다가갔답니다. 제가 잠시 말을 끊고 그때 아내가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고 있었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을 보니 영락없이 제 아내였대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내 어깨를 치면서 땡땡이 엄마 라고 불렀답니다. 그 순간 아내가 고개를 돌려서 아주머니를 보았더래요. 아주머니가 나 알지 않냐고 지금 여기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아내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더랍니다. 그 얼굴을 보고 아내가 맞다고 더욱 확신하고요. 하지만 아내는 사람 잘못 보셨다고 하면서 바로 몸을 돌렸대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사라졌답니다. 그런 아내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걸음이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대요.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지금 혹시 장난치시는 거면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기분 나빠질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막 성질을 내면서 자기가 미쳤냐고 할 장난이 없어서 이런 장난을 치겠냐고 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저에게도 말도 꺼내지 않았을 거랍니다. 직접 말도 걸어봤고 가까이에서 얼굴도 확인해서 확신했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지 않고 내내 아주머니 말씀을 곱씹어 봤죠.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농담하시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앞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아내가 확실하냐고 물었죠. 아주머니는 신께 맹세하고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아내를 봤다던 과일 가게가 어딘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받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죠. 제주도로 가서 확인해 보려고요. 아이들이랑 처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머니가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제주도로 가보자고 생각한 겁니다. 처제랑 아이들에게는 바람 좀 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는 묻지 않고 잘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그 과일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께 아내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여자 아냐고 물었죠. 아내 사진을 한참 동안 보던 주인 아저씨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인지 묻더군요. 저는 아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어서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했죠. 저는 밀려오는 실망감을 애써 누르며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죠.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이 과일 가게를 운영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전에 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에게 인수했거든요. 그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바로 그래주시면 고맙다고 말했죠. 아저씨는 바로 그 전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제 사정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바꿔줬죠. 저는 사장님에게 다시 한번 제 사정을 설명한 후에 사진을 한번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사진을 보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사장님 번호로 사진을 보냈죠. 그랬더니 바로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그러더군요. 본인 과일 가게 단골이라고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앞집 아주머니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사장님에게 그 단골이 어디에 사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신 본인 과일 가게에 자주 오니까 만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죠. 저는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한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주인 아저씨에게 아내 사진을 보여주면서 부탁했죠. 혹시 이렇게 생긴 여자가 과일 가게에 오면 저에게 연락 달라고요. 대신 여자 모르게 연락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맡겨달라고 하셨죠. 그 후 저는 과일 가게에서 가까운 곳으로 숙소를 잡은 후 아저씨 전화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 기다렸을 겁니다. 늦은 오후였는데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으니까 아저씨가 지금 왔다고 말했죠.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과일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정말로 제 아내가 그곳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손등으로 눈을 비비면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서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흠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죠. 당신 맞지? 정수 엄마 맞지? 네?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당신 맞잖아. 여보, 나야. 나 모르겠어? 아내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도망가려고 했죠. 저는 그런 아내를 붙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다고요. 49제 지내고 나서는 당신을 따라 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버럭 소리 지르면서 악착같이 아이들이랑 살면 되는 거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왜 했냐고 하는 거예요. 봐봐, 당신 맞잖아. 근데 왜 자꾸 아니래.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죽은 척한 건데? 도대체 이유가 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나한테는 최선이었으니까. 정말 미안해. 내가 떠나도 당신이랑 아이들이 잘 살 줄 알았어. 그거 믿고 그렇게 한 거야. 상처 줘서 미안해.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 아내는 주저앉아 막 울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던 아내는 숨을 고르면서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발 말해달라고 말한 후에 아내를 따라서 자리를 옮겼죠. 아내는 저를 데리고 본인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주 아담한 집이었죠. 저는 아내에게 지금까지 제주도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1년 전에 제주도로 왔다고 말했죠. 그럼 이제 모든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들을 천천히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궁암이었답니다. 갑자기 하혈해서 동네 산부인과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예약을 잡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자궁암 판정을 받았대요.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암이 워낙 크고 위치도 좋지 않아서 치료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아내는 그 순간 저희 가족이 생각났대요. 본인 때문에 앞으로 고생할 가족이 말이에요. 아내는 죽어도 가족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답니다. 가족들에게 짐덩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그거였답니다. 죽은 척하는 거요. 암 환자보다는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대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인 줄 잘 알았지만 그때는 그게 자신에게 최선이었답니다. 아내가 그 당시에 낯빛이 어둡고 힘들어 보인 것은 우울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바다에 빠져 죽은 척하고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홀로 암 치료를 받았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버텨냈대요. 그러다가 담당 의사가 암이 작아졌으니까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했답니다. 아내는 다시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수술을 받았고요. 아내는 무려 3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대요. 그 수술들 모두 혼자서 이겨냈고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암을 제거할 수 있었답니다. 그럼 수술 끝나자마자 나에게 연락했어야지. 아니면 처지한테라도 말했어야지. 담당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수술이 잘 되어도 1년이나 2년 안에 재발할 수 있다고.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몇 년은 걸린대.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완치 판정 받으면 연락하려고 했어. 아내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있으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왔대요. 그 전까지는 김해 쪽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아내 말이 바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보다는 암 치료를 받는 게 더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라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짐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죽는 편이 더 나았겠죠. 게다가 아내는 항상 가족들에게 원더우먼이 되고 싶어 했어요. 힘들지도 슬프지도 않은 씩씩한 원더우먼이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요. 우리는 가족인데 서로 짐이 좀 되면 어때? 우리 이제부터 짐스럽더라도 꼭 붙어있자. 만약 내가 아프면 당신 나 그냥 버릴 거야? 아니잖아. 나도 그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랑 돌아가자. 제발 부탁이야. 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항상 씩씩하고 건강한 아내이자 엄마이고 싶어. 지금도 나에게는 당신이 그래. 아이들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나 또다시 당신을 잃고 싶지가 않아. 저는 무릎까지 꿇고 아내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같이 돌아가자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아내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서울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은 물론 처제에게도 말했죠. 모두 저에게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제주도로 내려와서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서요. 장모님이 움직이면 아내를 더 빨리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처제랑 같이 장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다시 갔습니다. 장인어른은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 남아 계시고요. 아내는 장모님을 보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바로 가족이랑 같이 돌아가겠다고 했죠. 저는 그날 바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내를 보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행동은 가족들에게 너무 잔인한 거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울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아내는 요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되도록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신께서 저희 가족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밀착 감시 중입니다. 이제 아내는 저희 가족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꼭 붙어서 아내랑 살 겁니다. 아내가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있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완치 판정받을 것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돌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끼리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무리하지 않도록 가까운 곳으로 다녀왔는데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했고요. 아이들도 당연히 행복해했죠. 제가 아내에게 다음 여행 때는 더 먼 곳으로 오랫동안 다녀오자고 했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아내도 케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여행 갈 날을 꿈꾸면서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서 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했는데 친한 친구들이 한번 보내보라고 해서 속풀이도 할 겸 사연을 보내요. 저는 남편을 20대 후반에 처음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과 종로에서 만나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곳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려봤는데 말끔하게 생긴 남자가 우리를 보면서 서 있었죠. 제 친구는 그 남자를 보더니 아주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대학 동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친구는 남자에게 합석해서 같이 놀자고 했는데 그 남자는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인사를 하러 들어온 거라고 하면서 현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끔하게 생긴 남자와 술 한잔할 기회를 놓쳐서 조금 아쉬웠지만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틀 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해서 저번에 술집에서 본 남자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기억한다고 했더니 저한테 걔랑 한번 만나볼래?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 남자가 친구에게 전화해서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대요. 그래서 친구가 그 남자한테 왜? 관심 있어? 소개해줄까? 라고 했더니 좋다고 했다고 했죠. 저도 싫지 않아서 바로 좋다고 했고 주말에 그 남자와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굉장히 매너가 좋고 자상하더라고요. 왠지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연애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웃으면서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이후 저는 그 남자와 3년 동안 연애하다가 7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듬해 딸아이도 낳았죠. 사실 딸아이를 낳고 나서도 직장에 다니고 싶었는데 남편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했죠. 남편 월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남편의 회사 사장님이 무리하게 사업을 키워나간 것이 그 이유였죠. 그 바람에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믿었기에 걱정하진 않았어요. 힘들겠지만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일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른 직장에 들어갈 줄 알았던 남편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사업이 쉬운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한번 해보라고 했고 남편은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해도 실패할 확률이 큰데 남편은 그런 사업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이 진행한 사업은 1년 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를 받아 장사를 시작했어요. 돈가스 가게였는데 대학교 근처에 위치해서 그런지 장사가 아주 잘 됐죠. 단골 손님도 제법 많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돈가스 가게가 생겼습니다. 그곳은 남편 가게보다 훨씬 더 양이 많으면서 가격은 저렴했죠. 당연하다는 듯이 손님들은 새로운 돈가스 가게를 찾았고 남편은 좌절했어요. 어떻게든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저는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 아이를 데리고 남편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장사는 하지 않고 가게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오늘도 망한 것 같아서 술이나 마시고 있었어 라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해보지도 않고 벌써 포기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본인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낀 저는 그대로 뒤돌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가게를 접었죠. 저는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길 바랬지만 거듭된 실패로 큰 좌절감을 맛본 남편은 낮 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빚은 빚대로 쌓여있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술만 마시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마구 화를 냈더니 지금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집으로 돌아왔죠. 제가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그동안 어디서 지냈냐고 물었더니 친한 친구네에서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것에 대해 사과할 줄 알았는데 사과는커녕 저에게 남편 없이도 잘 살았나 보네 라고 하면서 빈정거렸어요. 저는 빚을 갚고 딸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일을 시작했죠. 경력이 단절되어서 일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마트에서 일하게 됐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니까 남편은 안심했는지 더욱 개차반으로 놀았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저에게 돈까지 달라고 했죠. 언제까지 그렇게 놀기만 할 거냐는 제 질문에는 항상 내가 놀고 싶어서 놀아? 아무래도 안 되는 걸 어떡해? 라는 핑계를 댔고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까지 원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도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제 딸아이에게는 부모님이 모두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노력하면 남편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갔죠.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죠. 딸아이는 그런 남편을 무서워했어요. 자신을 무서워하는 딸아이에게 남편은 너도 이제 나를 무시하냐?
라고 하면서 화를 냈죠. 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그저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콧방귀를 뀌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런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제발 정신 차려. 계속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들은 남편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소리를 질렀죠. 이러다가는 남편에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친정엄마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들은 친정엄마는 기함하면서 당장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다음날에 남편이 멀쩡한 모습으로 친정에 와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면 제발 나랑 이혼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에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아이에게 소홀하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죠. 남편은 저와 이혼한 후 저랑 딸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잘 먹고 잘 살길만을 바랬죠.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때문에 사업에 진절머리가 났던지라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런데도 친구가 저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면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등우륙 사업인데 대박날 자신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친구가 워낙 사업 수완이 좋은 친구이다 보니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아놨던 전 재산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다행히 사업은 성공적이었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저희 회사가 만든 옷을 주문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주변 이곳저곳에서 재혼할 생각 없냐고 물으면서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적으로 만난 남자들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제 딸아이는 본인은 괜찮으니까 연애 좀 하라고 했지만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 그런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외롭기는 했습니다. 어떨 때는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보호자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항상 생각만으로 끝났죠. 혼자인 인생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싱글 라이프를 마음껏 즐기며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도 연락이 끊겼는데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되었죠. 친구와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를 만나면 전 남편이 생각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막상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전 남편은 전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던 친구가 네 전 남편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혹시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지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가 저희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전 남편과 사이가 멀어져서 따로 연락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얼마 전에 대학 동기를 만났다가 우연히 네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어본 거야.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긴 했지만 친구에게는 궁금하지 않다고 했어요.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강해서요. 제가 전 남편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 하니까 친구도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인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객님일 거라고 생각해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누군가가 귀에 익은 목소리로 굉장히 다정하게 전화를 받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단번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전 남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전 남편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본인은 보고 싶다면서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딱 잘라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3일 후에 저희 회사로 찾아왔죠.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회사를 나섰는데 벤츠 한 대가 건물 입구를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데 주차를 이따위로 한 거지? 라는 생각으로 벤츠 주변을 서성거렸는데 갑자기 운전석 창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12년 만이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냐고 물었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저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돌아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20분만 대화하자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굴었죠. 결국 저는 15분 동안만 대화하기로 합의를 하고 전 남편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전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죠. 차는 물론이고 입고 다니는 옷도 모두 명품이었어요. 심지어 사는 곳도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모습과는 180도로 달라진 모습에 놀라서 전 남편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전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해 주더군요.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술도 마셨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일만 했대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주식이랑 투자를 했는데 투자 쪽에서 대박이 난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게 된 전 남편은 그 돈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역시 대박이 났대요. 말하자면 인생 역전인 거였습니다.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래서 자랑하려고 찾아온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줄 게 있어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저에게 건네주었죠. 이게 뭐지? 생각하면서 봉투 안을 확인했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20장이나 들어있었어요. 그 돈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한테 왜 돈을 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못 준 양육비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 그동안 당신이랑 우리 딸한테 정말 많이 미안했어. 그래서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그 돈은 당신이 꼭 받아야 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그러나 왠지 그 돈은 받고 싶지 않아서 다시 돌려줬어요. 어쩌면 제 자존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전 남편은 저에게 계속 봉투를 주면서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의 만남은 거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도 전 남편은 저를 자꾸만 찾아왔어요.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해도 계속해서 저랑 딸아이를 위한 선물을 사들고 저를 찾아왔죠. 제가 전 남편에게 왜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우리 친구처럼 지내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정신이냐고 물었더니 왜? 외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살던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여기가 외국이냐고 나는 친구할 생각 없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전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찾아왔어요. 심지어 저희 회사로 직원들을 위한 간식도 보냈죠. 직원들이 전 남편이 보내준 간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저에게 애인이 생긴 거냐고 묻길래 차마 전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요즘 가볍게 만나는 남자라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문득 왜 만나고 있는 남자라고 얘기한 거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친구라고 하거나 솔직하게 전 남편이 요즘 자꾸 따라다닌다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전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 싫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전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저의 그런 마음을 전 남편에게는 절대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에 더욱 냉정히 굴었죠. 전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저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에 술 먹고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문득 회사로 꽃을 보내기도 했죠. 심지어 딸아이가 좋아하는 쿠키를 사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쿠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건데 보통 1시간은 줄을 서야 겨우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쿠키를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딸아이에게까지 노력하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점차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전 남편 때문에 방어막이 뚫린 거예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전 남편이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가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우리 재결합하는 거 어때?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전 남편에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더니 사실 처음부터 재결합을 생각하고 저를 찾아온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질색할 것 같아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고 했죠. 제가 그 말 진심이냐고 물었더니 진심이야. 나 앞으로 당신이랑 우리 딸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라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그 말에 마음이 완전히 기울여져서 전 남편을 따라 그의 집에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마셨던 와인을 핑계로 삼으며 전 남편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뺏기고 말았죠. 사실 전 남편과의 궁합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혼 후에도 종종 전 남편이 생각날 때도 있었죠. 그래서 전 남편과 다시 밤을 보내고 나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2시였어요. 전 남편은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죠. 아무리 그래도 같이 아침을 맞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살짝 열린 전 남편의 옷장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옷장 문틈으로 보인 수표 한 장이 신경이 쓰였어요. 저는 자는 전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본 후에 옷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활짝 열어봤죠. 그런데 옷장 문을 연 순간 저는 자지러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전 남편 옷장 안에 돈이 산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이었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집안 옷장에 보관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전 재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돈을 옷장 안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 같아서는 자는 전 남편을 깨워서 옷장 안에 있는 돈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전 남편이 거짓말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집에서 나와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계속 옷장 안에 있던 돈이 생각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전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급히 만나자고 했어요. 그 친구는 아주 잠깐만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친구 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직접 찾아갔죠.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제가 너 전에 내 전 남편 소식 안다고 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근데 그건 왜? 혹시 전 남편이 너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해? 라고 되물었죠.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요즘 전 남편이 대학 동기들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답니다. 그리고 만나면 본인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대학 동기들은 비싼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전 남편에게 혹해서 돈을 주고 있다고 했죠. 제 친구가 좀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대학 동기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들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저에게도 혹시 전 남편이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했죠.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전 남편이 투자에 관해 이야기한 게 생각났어요. 물론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쩐지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옷장 안에 봤던 돈은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인 것 같았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전 남편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느냐고 물어서 바빴다고 둘러댔어요. 그러다 전 남편이 요즘 많이 바빠? 그럼 돈 많이 벌겠네? 라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에 웃으면서 괜찮게 벌고 있어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전 남편이 얼마나 벌고 있는데? 그럼 재테크나 주식 같은 것도 하고 있어?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왠지 제가 예상한 방향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에게 그런 거에 관심은 많은데 잘 몰라서 못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전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그럼 투자는? 투자도 해? 요즘은 투자를 해야 돼. 그래야 돈을 굴릴 수 있어. 내가 전에 투자로 돈 좀 벌었다고 말했지? 혹시 관심 있으면 당신한테도 소개해줄까?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해서 접근한 이유도 투자인 것 같았죠. 그런 줄도 모르고 잠시나마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을 빼앗겼던 제가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저는 꽃방귀를 끼면서 전 남편에게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 등쳐먹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이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옷장에 있던 돈도 주변 사람들한테 받은 돈인 거냐고 물었더니 언제 받냐고 하면서 나는 순수하게 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으니까. 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제가 휴대전화를 꺼내서 그럼 그 말 경찰한테도 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112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이 황급히 저를 막으면서 잠깐만! 이라고 소리쳤죠. 저는 전 남편에게 그동안 투자 목적으로 받은 돈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라고 말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를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바로 돈을 챙겨서 달아났죠. 그러나 오래 도망 다니진 못했어요. 알고 보니 이미 전 남편을 신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순진하게 전 남편의 말을 모두 믿었으면 저 역시 피해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사기꾼인 전 남편과 재결합을 했거나요. 그래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딸아이를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만약 전 남편과 딸아이를 만나게 했다면 저는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평생 자책하며 살았을 거예요. 제가 당한 이야기는 정말로 친한 친구들 몇 명만 알고 있어요. 사실을 아는 친구들도 그만하길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 남편이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저와 제 딸 앞에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무시무시한 일을 겪어서 여러분께도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요. TV에서나 봤던 일이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과 동생을 사고로 한꺼번에 잃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쭉 혼자서 살아왔죠. 보통 중학생쯤 되면 사춘기를 겪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였을 때는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전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후엔 감정이 메마른 것 같았죠. 그러다 성인이 되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감정 표현이 없는 저와는 달리 제 남편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죠. 항상 고맙다, 미안하다, 예쁘다 등등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람의 방식에 오해도 했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감동하고 표현하는 모습이 좀 가식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진실하게 다가왔고 저 또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죠. 아직도 처음 그 사람이 사랑을 고백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구나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게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날은 한참 낙엽이 지고 있던 가을날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주말에 단풍 구경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주혜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요? 시간 괜찮으면 저랑 가까운 곳으로 단풍 구경 가지 않을래요? 이번 주 지나면 곧 비도 온다는데 내년이나 되어야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등산 같은 건 전혀 좋아하지 않아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이때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조금 커져 있던 때라
싫은 걸 꾹 눌러 담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 그 사람의 차를 타고 단풍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이야기해주지 않더라고요. 어디길래 이렇게 비밀로 하는 거예요? 저 팔아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비밀이라고 하는 남편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웃으며 바로 받아쳤어요. 비싸게나 팔리겠어요. 본전도 못 찾을 짓을 왜 하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장난도 치고 음악도 들으며 드라이브를 했죠. 아마 3시간가량 갔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둘이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적은 많았지만 갇힌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날의 짧은 3시간은 그동안 쌓았던 어떤 시간보다 서로를 가깝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주도로를 벗어나 한참을 더 산길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름다운 단풍이 쫙 펼쳐지는데 유명한 곳이 아니라서 그런지 한창 단풍 시즌에도 사람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산장이었죠. 오두막으로 지어진 집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숲속 오두막집처럼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곳은 어떻게 찾은 거예요? 남편은 씩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간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생일 파티를 준비했더라고요. 중학교 이후에 워낙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기에 누군가에게 생일을 축하받는 것이 어색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감동적이었어요. 민준 씨,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묻고도 그 말이 얼마나 멍청한 물음인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보험 설계사였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제 생일을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놀란 얼굴로 서 있자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분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도리어 배려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주연씨 울지 마요. 제가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울지 마요. 제가 우는 이유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남편은 미안할 것도 없는 처지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그 모습에 웃음이 났지 뭐예요. 울다가 웃는 남편의 당황한 모습은 정말 귀여웠죠.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요. 민준 씨 덕에 몇 년 만에 생일 케이크도 먹고 정말 고마워요. 그날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제게 청혼을 하였고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될 그 사람을 통해서 잊고 지냈던 많은 감정들을 되찾게 되었죠. 그리고 가족이 모두 죽고 난 후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며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 야속하게 들리긴 하여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군요. 제가 부모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천혜고아를 며느리로 맡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민준 씨, 난 민준 씨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이렇게 말하니 내가 너무 냉정한 것 같긴 하지만 차라리 너무 늦기 전에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때쯤엔 제 마음도 엄청 커져 있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사랑이라고 우기고 싶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심하게 다툰 것 같았어요. 사실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저는 남편과 끝을 내기로 완전히 마음을 다잡았었죠.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집 앞으로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별의 과정이라 생각하니 또 그런대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많이 힘들어 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나 민준이 엄마인데 시간 좀 내봐요. 사실 저는 이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거였죠. 물론 뵌 적도 없었고 결혼을 위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편이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강하게 싫다고 하셔서 얼굴도 뵙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이미지는 제 상상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면 어머님은 생각보다 좋으셨어요. 그리고 뭐랄까 집안의 재산 규모에 비해서 엄청 소박하신 느낌이었죠. 참
표현하기가 힘든데 소박하면서도 좀 억센 느낌이라면 와닿을까요? 우리 민준이랑 사귀고 있는 아가씨라고 들었는데 난 이 결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의 속물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형편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젊은 사람들이야 자기들만 좋으면 어떻게든 살고 또 아가씨야 가족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민준 아빠가 하는 사업이 워낙 규모도 있다 보니 투자도 받아야 하는데 사돈되는 집이 빈털털이라면 그게 결국 사업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에요. 둘이 좋아서 결혼까지 밀고 나갔다가 온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볼 순 없잖아요. 섭섭하겠지만 내 말 잘 생각해봐요. 꽤 각오를 하고 나갔는데 어머님께서는 말투는 투박하셔도 모질게 말하는 부분 없이 차분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시댁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사귀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를 반대하시는 시어머니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죠. 남편의 집은 시아버지께서 해외에서 큰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외국에 나가 있으시고 어머님이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살림을 하고 계신다 들었죠. 그리고 제 생일에 갔었던 산장과 그 일대가 전부 시댁 명의의 땅이었어요. 거기도 곧 개발될 예정이라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로도 엄청난 재력가인데 다른 재산도 꽤 있다고 들었으니 많은 부분에서 비교도 되셨을 테고 또 말씀처럼 사람들 이목도 걱정이 되시겠죠. 저 또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는 형편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하지만 저는 부모 형제 하나 없는 고아에다가 뭐 재산이라고 해봤자 집 하나에 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번 돈이니 얼마 되지도 않았죠.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은 꽤 큰 금액의 보험금이 있었지만 그 돈은 정말이지 끔찍하게 여겨서 단 한 번도 제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오해 없으시도록 제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준 씨와 다시는 만나는 일 없을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수없이 다짐을 했지만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을 들으시곤 꽤 당황하셨죠. 아마도 제가 울어서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울지 마요. 내가 아가씨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아들이랑 결혼 허락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니까. 그리고 너무 급작스러운 말씀에 이번엔 제가 더 당황했네요. 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민준 씨랑 저 정말 예쁘게 살게요. 어머님께서 어렵게 허락해 주셨기에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어렵게 어머님의 허락 아래 꿈만 같은 결혼 준비 시작했죠. 하지만 아버님이 일 때문에 한국으로 오시는 일정이 쉽게 잡히지 않아서 예식날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아버님께는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을 때 남편과 저에게 커다란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임신 사실에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 일정에 맞추어 결혼 날짜가 자꾸 미뤄지고 있으니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것 같았죠. 주연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식은 못 올릴지 모르지만 혼인신고 먼저 하는 건 어때? 사실 여자라면 누구나 결혼에 대한 자기 나름의 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이를 위해선 혼인신고가 먼저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혼에 대한 네 꿈은 내가 나중이라도 꼭 이뤄줄게. 남편의 말을 듣는데 그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처음으로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어차피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건 없었어. 우리 이제 태어날 아이 잘 키우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하고 급한 대로 제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딱히 저에게 마음을 연 상태는 아니셨죠. 그 후에 결혼에 대해 의논 드릴 일로 전화를 드려도 시큰둥하시고 또 제가 찾아뵙고 싶다고 은근히 말씀드리면 급하게 약속 있다 어쩌다 하면서 저의 만남 자체를 피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님께서 그러시다 보니 임신 이야기며 혼인신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런데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미리 말씀드렸어? 난 어머님이 어찌 허락은 해주셨지만 여전히 못마땅해 하시는 걸 아니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네. 그렇다고 평생 비밀로 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어머님이랑 자리 한번 마련해서 우리 같이 말씀드리는 거 어떨까 해.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어머니께 말씀드릴 생각이었어. 나도 어머니가 아직 자기에게 차갑게 대하는 거 뻔히 아는데 같이 찾아뵙기 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아마 어머니도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아시면 누구보다 기뻐해 주실 거야. 저는 남편이 저렇게 말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전해주길 어머님이 아주 기뻐하시며 저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걱정할 일은 하나 없고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 되어 남편과 함께 어머님 집으로 향했어요. 당시 남편의 본가는 비싸다는 평창동에 있었고 정말 이런 곳에는 누가 살까 싶은 곳이 남편의 집이었죠. 예상은 했었지만 눈으로 증명하는 시댁의 재력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네요. TV에서 이런 집 보면 맨날 누가 사나 했는데 당신 가족이었네? 눈으로 보니 저희 부부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외관이 으리으리하던 남편의 본가는 그 내부도 정말 엄청났죠. 꼭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집처럼 깔끔하면서도 복잡한 미로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주머니도 일찍 퇴근하라고 했다.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처음으로 저녁 먹는 거니 괜히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하긴 싫더구나. 그나저나 네 아빠가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야 우리 며느리가 아기 낳는 걸 볼 텐데 말이야. 어머님께선 제 임신에 대해 드러내놓고 축하한다 어쩐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니 엄청 고생하셨겠더라고요. 반찬 가짓수만 해도 10개도 넘었으니까요.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다음엔 제가 어머님께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릴게요. 됐다, 얘. 오늘은 이 집에서 처음으로 초대하는 거고 하니 신경 좀 썼다. 앞으로는 딱 우리 먹는 만큼만 내놓을 거니까 너도 나한테 음식 대접하니 어쩌니 하지 마라. 그렇게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어머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전혀 불편함 없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시어머니는 식사를 잠깐 멈추시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 민준이랑 며느라이 불러다 같이 밥 먹고 있어요. 당신은 요새 잘 지내요? 다음 달에 갈게요. 어머님은 한참을 그렇게 아버님과 통화를 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 너무 걱정 말고 밥이나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알아보고 연락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으신 어머님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자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표정은 좀처럼 좋아지시지 않았죠. 그러더니 결국 저녁을 먹고 후식을 먹던 중 어머님께서 제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셨어요. 괜히 새아가까지 같이 걱정할 필요 있겠니? 집안일이니 민준이와 둘만 얘기할 수 있게 자리 좀 피해주려무나. 집안일이라는 어머님 말씀이 서운하게 느껴졌지만 천천히 가까워지겠다는 생각으로 알겠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남편이 저를 대신해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언제까지 주연이를 남처럼 대하실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연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매번 소외시킬 순 없어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제야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하셨죠. 그리곤 조심히 말씀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지금 5억 정도 자금 융통이 필요하다시구나.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그만큼은 없지 않니? 그렇다고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런 푼돈도 없다고 우리 사업이 어려워졌다 여겨 혹시나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지. 그러자 남편의 얼굴도 금방 어두워졌죠. 잠깐만 쓸 돈인데 어디 빌릴 데가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가족들의 보험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도 제 돈이라 여기지 않아서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 돈이 5억가량 되었거든요. 가족들의 목숨값을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건가 걱정이 되는 한편으론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것이니 부모님과 동생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고 어머님께 말했어요. 저 어머님, 제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내 돈은 아니고 가족들이 사고가 났을 때 받은 보험금이야. 한 번도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여태 얘기 안 했던 거고. 그런데 아버님께서 좀 곤란한 상황이시라니까 다른 곳에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단 이 돈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이고 며느라가 이거 뵌 적도 없는 사돈어른들께 내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구나.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다 갚을 수 있을까 싶다. 제 말에 남편과 어머님은 놀라는 건 물론이고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저도 두 사람이 저렇게 고마워하는 걸 보니 그동안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지 않았던 것이 괜히 미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께서 자고 가라고 권하셔서 남편의 본가에서 자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못내 불편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는 결국 시어머님을 향해 불만을 뱉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준이가 당연히 불편해도 좋다고 할 텐데 왜 그렇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남편의 볼멘 소리에 어머님께서 불편하면 그냥 가도 되니 가보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러기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자고 가겠다고 우겼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저에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그곳에서 잠을 자는 일 따위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 보면 그 결과로 제가 이렇게 무사한 것이기도 하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남편과 어머님은 한시름 놓으신 것에 기분이 좋아져 맥주를 한잔 하셨고 저는 아이 때문에 주스를 마시며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부터 계속 저녁이다 후식이다 맥주까지 1층 주방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도 혹시 저 소리 들려?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들리는 소리에 남편에게 물으니 남편은 집 주변에서 나는 소리가 울려서 그렇다고 했어요. 사실 정원도 엄청 넓기에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남편이 자란 집이니 남편이 더 잘 알 거란 생각에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밤이 되어 잠을 자기 위해 남편 방으로 들어갔는데 탁자 위에 웬 여자아이 사진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진은 뭐야? 라고 물으니 남편은 죽은 동생이라며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동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았기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더는 묻지 않았죠. 남편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기에 남편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보여달라고 해야지 생각하며 피곤했는지 저는 곧 잠이 들었죠. 아무래도 임신하고 나서는 피곤도 금방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 소변이 마려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잠이 들었던 남편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도 화장실을 갔구나 생각하고 방문을 나서는데 복도 끝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과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장실 가는 것도 깜빡하고 소리에 이끌려 조용히 불빛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사실을 듣고서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죠. 아빠 미쳤어? 저 사람이 눈치채면 어쩌려고 2층에서 쿵쾅거리면서 돌아다녀? 그리고 엄마는 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자고 가라 말아야. 아까 그 방에 있는 이 집 딸 사진 보더니 누구냐고 묻길래 얼마나 진땀을 뺐는데 1년 넘게 나 혼자 고생해서 이제 그 보험금이 코앞에 있는데 둘 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조건에 딱 맞는 사람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2번 말하기 싫으니까 엄마 아빠 둘 다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들, 나는 그냥 5원만 받고 끝냈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홀몸도 아닌 애를 사고로 그렇게 한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다. 또 네 아빠도 지금 괜히 섣불리 얽히면 이번에 감옥에서 다시 못 나올 테고 그냥 5억 받고 입 싹 닫고 끝내는 걸로 하자. 내가 제 보험금 내느라 한 달에 얼마씩을 밀어넣고 있는지 알고나 그런 소리를 해? 제 사망 보험금이 자그마치 20억이야, 20억. 여기까지 들은 저는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와 경찰서로 향했어요. 다행히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숨어있던 시아버지 모두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근처에서 체포되었죠. 조사 결과 이미 시아버지는 여러 범죄로 감옥에서 지낸 세월만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자꾸 저에게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연락을 해오지만 제 귀로 똑똑히 들은 이상 더는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세상이 정말 위험하다 보니 누구를 만나든 항상 조심하시라는 의미예요. 앞으로는 저도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슬프지만 한편으론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만 남았네요. 내일 산부인과에 가는 날이에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